그럼 간단하게 이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케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번 달은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한성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 김형석 교수님, 4월에 성혜영 교수님, 5월 달에 정영목 교수님. 쭉 제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1월 달에 오강남 명예교수님부터 쭉 있고요. 2025년까지 하여튼 뭐 박재학 교수가 굉장하십니다. 다 이렇게 지금 스케줄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분은 한성구 교수님이신데요. 한성구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호흡기 내과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예, 하셔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호흡기 내과 과장도 지내시고 의과대학의 부학장도 하시고 그래서 저하고는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한성우 교수님, 이 삼촌 되시는 분이 계신데, 한만춘 교수님이라고 저희 병원에 병원장도 하시고, 저의 은사님이시죠. 은사님이시고, 우리나라 방사선과 처음 만드셔가지고, 기초를 닦으셨고요. 또 이 동생이 또 한중구 교수라고 있는데, 동생이 또 제 후배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올해 아마 정년 퇴임으로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한성우 교수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신데 이 장남의 그 아들, 큰 아들, 그러니까 이 집의 장손이죠. 장손은 저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교수가 둘이 있었는데, 미술로 이상한 짓을 하는 교수가 한성우 교수였고, 음악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교수가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과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어디 과외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한성우 교수 다녀가시지 않았나 이러면 답이 두 가지예요. 다녀가셨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오실 예정이라고 그러거나 아마 여러 과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의학 외에 이런 그 그림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 분야가 접목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환자를 볼 때 질병으로 보지 말고 인간 전체로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는 조금 더 인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은 좀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승우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성구입니다. 저는, 예, 저는 의사 노릇을 4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의학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왜 무슨 그림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햇병아리 의사였던 시기에 다 젊은 의사들은 자기가 평생을 좋은 의사,
의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어, 의도적으로 나는 나쁜 놈이 되겠다라고 그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생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의사는 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줘야지 된다. 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 레지던트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좀 훌륭한 의사, 또 인간적으로 인간의 아픔을 좀 이해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간호사가 저기 있는 환자는 열이 40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하고 나면은 이쪽에서는 갑자기 토혈을 하는 환자가 있고 각혈하는 환자가 있고 하루 종일 뛰기만은 결국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는 병만 받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느끼게 되는 게 아 의사가 그런 저거를 가지려면은 의사 스스로가 인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의사들 중에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뭐 여기 조수 선생님처럼 뭐 여러 가지 저걸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를 그림으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젊음과 나이 들어감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 잘 되던 게 안 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양말을 신는데 저 한쪽 다리로 서가지고 여기 양말을 혼자 신는 것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되더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젊었을 적에 성인이 되고 옛날에는 20살이 성인이었었죠. 20살이 되면은 그때는 야, 너 이제 성인이 됐구나. 아주 익사이팅하고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나이 들면서 야, 나는 이제 늙어서 좋다라고 익사이팅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고 좀 착잡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들이죠. 이 화가는 핀란드의 여자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헬싱키에 거기 있는 직원한테 이 사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몇 번을 들었는데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제 스스로 쉘프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핀란드의 국민 화가예요.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60년 동안 자기 자화상을 꾸준히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살 때 자화상이고 여기 있는 게 80, 83살 죽기 직전에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젊었을 적에 조금은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그 시골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아주 세련된 여인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1885년부터 1945년이니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경성, 모던을 얘기하던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 여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던, 근대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 이런 게 달라지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떤 화가는 아주 간단하게 인생을 그림 석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젊은 부부가 지금 여기 꽃도 단장이 되어 있으면서 조각배를 가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거는 1840년이니까 이때는 결혼을 해야 제대로 된 하나의 사회의 유니트로 받아들였을 때죠. 그래서 이제 갓 결혼을 하고 자기 인생을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평생을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이 애가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얘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 풍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됐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숨어있던 악마가 물을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천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인생은 항상 굴곡을 겪게 되고 누구든지 고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요거를 외부에서 온 악이 이런 거를 일으킨다라고 이 화가는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온 악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미련함, 이런 것들이 이런 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림은, 자, 이제 항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할 시기가 됐고, 자, 노인이 됐고, 그 동안에 이 반려자도 잃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 악을 묶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어,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나, 수고했구나 라는 그런 뜻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단계를 그림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티치안, 베네치아의 아주 대단한 화가였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세 단계라고 그려놨어요. 여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저 멀리 두개골을, 해골을 들고 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정년하기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3살, 4살 일적에만 하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은 나는 여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가깝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이 인생의 3단계 그러면은 내가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화가는 이거를 여인으로 표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 철없는 여자아이,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꽃봉오리가 펴오르는 그런 남자아이. 그다음에 옛날에는 여자는 반드시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 되면은 이제 퇴장하는 그 노인이 보이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뭉크, 뭉크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 시기, 티네이저, 그 다음에 아주 그 빨갛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당당한 여자, 전성기의 여자, 그 다음에 이 페이드 어웨이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뭉크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제목을 하나 잡으면은 똑같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재갑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현역일 때 무지하게 훌륭한 논문을 쓰셨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발고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니까 똑같은 논문을 딴 데다가 또 내면은 이게 아카데미에서는 됩니까? 자기 표절이죠. 아트는 그게 달라요. 고흐, 뭉크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거는 예술과 아카데미의 그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6년에 그려진 그림이고, 10년쯤 지나가면은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렸는데 여기 남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10년이 또 지나가니까 또 결국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거는 이 뭉크라는 화가한테서 이 인생의 단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남자를 그린 거는 아까 나온 티치안이 이런 남자의 모습을 그렸어요. 청년, 장년, 그 인생의 최고조의 이런 장년, 그 다음에 노년, 얼굴 세 개를 그려놓고 그 밑에 동물을 셋을 그려놨어요. 청년, 젊은이는 개로 그렸어요. 장년은 사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년은 늑대를 그려놨어요. 개, 사자, 늑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고, 꼬리 흔들리고 그 좀 어리석음 같은 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자는 말 그대로 힘도 있고 위험도 있고 말하자면 인생의 최고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늙으면 늑대는 여기는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존재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 노인의 표정도 그렇죠. 어쨌거나 젊으면 어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랑해요. 모든 게 즐겁고, 그저 그 낙엽이 굴러가는 걸 보더라도 까르르 웃는다는 그런 나이의 표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음은 방황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방황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동, 뛰쳐나가는 그런 것도 젊음의 한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도 있고 반항심이 있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젊으면 귀가 얇아요. 남이 뭐라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자기의 에고가 딱 저거 확고가 되기 전이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근데 이 그림은 장미를 가지고 물론 사랑의 속삭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혹에 굉장히 약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세뇌도 되기가 쉬운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쾰른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그림은 케테 콜비츠 민중미술의 효시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좌파예요. 어퍼 미들 클래스의 출신이고 의사의 부인이었는데 정말 평생을 리얼 좌파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민중의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심파티를 가지고 있고 휴메인하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흔드는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뜻밖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5점이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제목이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지금 어깨동무를 하고 속삭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뭘 그린 건가? 의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요 말하는 사람의 요 입의 저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그 조금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점점 업셋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굳어져 있고 콜비스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이거는 뭐 그 예술적인 완성도가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브레인 빼내고 여기다가 철모를 씌워 놓으면은 전쟁 머신이 되기가 쉬운 거죠. 젊은 나이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림이 없어서 사진을 하나 훔쳐왔는데 얘는 16살 된 스웨덴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신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무지하게 증오하고 그런 이건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갖는 거는 좋지만은 모든 기성세대를 이런 표정으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크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거는 이 아이한테 16살 된 아이한테 누가 그거를 여기다가 심어줬는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게 젊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모택동이 홍위병을 데리고 한 것도 똑같은 것이죠.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많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 많다.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가졌었어요. 중국 사람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첫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위병이 생기면서 문화혁명 때 이 염치를 알고 예의를 알고 그랬던 중국인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응? 다 죽고 이 홍위병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주류가 되면서 오늘날 중국이 저랬다. 따지고 보면은 그 옛날에 저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에 대해서 나쁜 짓 무지하게 많이 하기는 했지만 또 그중에는 굉장히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인도 많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젊은 세대를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서양 미술에서 아주 유명한 사각형입니다. 말레비스가 까만 사각형을 하나 탁 그려놨어요. 이거 지금 모스크바에 가면은 트레차코프 갤러리에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써져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야 이거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레비스가 왜 이거를 그렸는가? 말레비스는 1915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어, 짜르를 전복을 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가든 그 시기에 말레비스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미술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마르크스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말레비스가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서양 미술은 모든 것이 왕, 그다음에 오늘 여기가 종교 포럼이지만 이 공산주의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 미술 속에 있는 왕, 귀족, 종교, 신화 이런 거를 도저히 서양 미술에서 잔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비츠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메타를 다시 꺾어야 되겠다. 새로운 미술을 만들려면은 부르주아 이런 거 다 없었는 그러려면은 첫 그림은 기하학적인 도형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이 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스탈린 시대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으로 거의 700만이 죽었어요. 말레비츠는 그거를 보고 이런 드로잉을 그립니다. 여기 소련의 저기 있죠? 뭐라고 썼느냐? 햄머와 시클. 그러니까 망치와 낫이 있는 곳에는 죽음과 기근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의 팔을 다 잘라놓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말레비스는 KGB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이게 젊었을 적의 그 열정이 이 사람과 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은 핑크빛이에요. 사랑을 하고 특권이죠. 악마도 꽃이 있으면은 여자친구한테 가지고 가는 젊음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 세 명의 소년이 있고 여기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 저 소년들은 이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50년 뒤에 60년 뒤에 저렇게 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였던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우리도 다 있었잖아요. 이 할아버지 둘이 자기네들이 나온 초등학교 앞에 벤치에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쿨메이트라고 여기 써져 있죠. 여기 하교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이렇게 그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대조하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자가 된 할머니 두 분입니다.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하신 노처녀였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까칠해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가는데, 여기 눈꼬리 신 그 커플이 있는 거예요. 요새 것들은 하는 딱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젊음과 나이 든 거를 아주 대조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자, 이 늙은이는 이가 나빠졌어요. 합주기인데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젊은이는 아주 콧날이 똑바로 서 있고 아름답죠. 그래서 젊음과 나이듦, 늙음은 아름다움과 추함,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으로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늙은이로서는 굉장히 그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둘이 시선이 부딪힐 때는 그런 적에 나오지만 같은 곳을 보거나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아주 인자한 할머니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응? 이 늙은이가 이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뺏으려고 또는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그 의도의 그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인생에 많이 지쳤죠. 그래서 그 젊음과 나이 든 거에 그 대조적인 그림은 뭐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미래를 보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도 할머니가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콜비츠처럼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워질 수가 없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손자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그러면 아주 하늘 뛰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그림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커서 이 그림 하나하나가 다 등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관에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인생에 지치고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려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젊은 그 여자가 아주 탁탁탁탁 이 그림 앞을 지나가는 거를 보고, 야, 저거 사진 하나 찍으면 정말 대조적인 그림이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뮌헨에 가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옛날 일을 생각을 합니다. 만화님이든 아니면은 그 몸종으로 지냈던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좋죠. 어, 원래는 다 이랬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 어린 것들이 말도 안 들어요. 머리 좀 빗자고 그러면은 저렇게 그러고, 저도 손녀를 키워보니까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아주 넋이 빠졌죠. 어,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 젊은 애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젊었을 적에 일본을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아버지는 일본을 여러 번 다녀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공항에서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가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반면에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가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까꾸로 물어보는 그런 세상이 됐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나이 든 사냥꾼이 초짜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메뚜기를 이만한 걸 잡았는데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넋이 나갔죠.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또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때는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젊은이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이 대영 제국의 퇴역 해군이 지도를 놓고 자기가 옛날에 어디를 어떻게 갔고 어떻게 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씨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기 시선에 없는 아가씨는 하품을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절대로 옛날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미래를 얘기해야지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라스트 챕터로 얘기를 해주고 남겨주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젊은 노인은 별로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 보이죠. 지금 전쟁터에 갔다 온 자기 무용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은 뒤를 쳐다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와 이 할머니가 서로 반대를 보고 있어요. 어? 젊은 아이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고 할머니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 세대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 같이 싱얼롱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뭐 3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같이 지냈지만 이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할아버지와 소년이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이 소년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 퍼셉션이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1960년대에 피천득 시인께서 쓰신 시인데 자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역장입니다. 퇴색한 금태두리를 모자를 바로하고 버릇대로 다리를 모으고 섰다. 속력을 떨치는 디젤, 옛날에 KTX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젊은 교만이 미울 것도 없다. 17시 48분 백일홍 시드는 또 하루의 오후. 이게 자기의 역장, 나이 든 역장에 시든 백일홍 그리고 5시 48분 이제 곧 자기는 정년을 해야지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려놨고 그러나 젊은 디젤은 꽉 하고 급행열차는 이 조그만 역에는 서지도 않고 확 지나가는데 그래도 기차가 지나가니까 역장에 나와서 다리를 딱 모으고 마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느끼는 젊은이의 교만을 미워하지 말자. 이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 일본 그림인데 아따미에 가면은 모아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3번 갔었어요. 2번 다 문을 닫고 저래가지고 못 봤고 3번째 갔을 때 간신히 봤는데 자 여기 지금 개울 강법 크지는 않지만 뭐 그런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매화가 하나 서 있어요. 여기 빨간 매화죠.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늠름한 젊은 사무라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개울 지나 건너편에는 흰 매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꾸불꾸불꾸불꾸불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온몸이 꾸불꾸불꾸불했지만 그래서 가지는 땅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오가타 코린이라는 이 일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가타 코린의 그림이 아주 그 아름답고 느낌이 도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 화가인데 이게 젊음과 나이 든 사람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무로 잘 표현을 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 노릇을 이제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보니까 어 나보다 나이가 젊은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젊었을 의사였을 때는 죽는 분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이게 의사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젊은 사람 이거는 정말 마음이 좀 더 아파요. 이거 그 차별하면 안 되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이 의사의 방패한 표정을 보면은 저는 그 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위로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아마 친정엄마가 그 화난 자기 딸한테 그 다독거리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러시아의 그림은 한국적인 정서하고 굉장히 많이 어, 비슷해요. 이거는 영국 화가인데 밤사이에 이거 어촌입니다. 남편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지난 밤에 바다가 굉장히 사나웠었어요. 이제 해가 떴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무지하게 걱정이 되고 불길한 게 맞아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안악은 여기 지금 여기 아이를 안고 울고 있어요. 여기 나이 든 사람이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깨에 손을 얹혀놓고 그러나 이 할머니 이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주 원망한스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제목이 But Man Must Work. 남자는 일을 해야지 되고 여자는 울어야 하는가. 이게 그 고단한 그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이건 똑같은 내용의 그런 그림이죠. 젊은 사람이 그 젊은 교만이 그 미워하지 말라라고 피천득 선생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좀 자식이
너도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백골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백골이 하나 써져 있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라틴어로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한때 너 같았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백골이 한 얘기입니다. 어? 까불지 말아라. 이거 재밌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둘이 지금 수영복을 챙겨가지고 수영을 하러 가는데, 어? 여기 보니까 젊은 여자의 옷이 벗어서 온 걸 보게 된 거예요. 입이 딱 떨어졌죠. 아, 놀랬어요. 여기 보고 놀란 것까지는 좋아요. 이 할아버지들 어디로 갔었을까? 젊은 여자가 벗고 수염하고 있는 거를 가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 이렇네. 그럼 우리 일로 가야지 돼. 응? 이게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느낌이 되냐면, 서양 미술에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늙은 장로 둘이 수산나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심이 생겨가지고 아주 나쁜 게 저거 하려고 그래서 아주 곤경에 처했던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이 화가들 중에는 또 좀 그 못된 화가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 수산나의 표적을 주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관음, 우리가 그 여자의 목욕탕을 이렇게 보는 피핑마 탐, 그거에 관점에서 그린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온화하고 푸근해지고 다 자연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완고해지고 아집이 강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상화가 딱 그거를 보여주는, 의심이 많고 완고하고, 어, 참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에는 그 영조와 사도세자가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영조와 사도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피터 대제와 그 황태자 이런 관계에 있었고, 어, 이 피터 대제는 짜르는 러시아는 서구화해야지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도 바꿨죠. 그리고 막 유럽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항상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러시아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왜 이거를 버리고 우리가 서구화를 가야지 되느냐?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은 황태자에 가서 붙는 거예요. 이후에 짜르니까 지금 짜르는 안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부자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황태자는 결국은 그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꿀떡꿀떡 생긴 세턴의 이야기가 를 고야는 이렇게 끔찍하게 그려놨었어요. 루벤스는 이렇게 뜯어먹는 걸 그렸고, 여기 보면은 죽음이 왔어요. 저승사자가 왔어요. 모래시계가 있죠. It's time to go. 그래서 이 할머니를 데리고 가요. 이 할머니가
자기 혼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를 지금 옷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젊은 여자는 뾰루퉁하여 왜 지나가지? 왜 나를 보고 가라고. 그런 적을 보고 이런 그림이 보이면서 이제 노인에 대한 늙음에 대한 조롱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뷰티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늙은이 그런 컨셉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늙은이가 밥 먹는 것도 조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거에 굉장히 심한 게 고야예요. 고야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남한테도 이런 저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고야가 그린 걸 보면은 이 할머니가 좀 이쁜 거 하나 뒤집어 썼다고 여기다가 뭐라고 죽을 때까지 이거 못 고친다는 그런 그 조롱을 해놓고 이 할머니가 거울 한번 보니까 이 거울 속에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그려놓고 이걸 또 조롱을 하고 할아버지가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러다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제목이 뭡니까? 나이를 생각하세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게 그 고야가 그 늙은이에 대한 조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늙었는데 젊게 해봐라. 젊어질 수만 있다면은 아마 99명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 밑에는 늙은 몸이고 여기는 젊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갈구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에 많이 나오는 이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젊은이가 됐다. 이거 서양 미술에도 굉장히 많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제 짧은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끝납니다. 르누아르 아시죠? 르누아르는 이게 대표적인 그림인데 굉장히 젊고 행복했던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유복한 젊은이들이 배 위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림은 보면은 좀 행복감을 주게 하는 그런 그림을 읽는 사람인데 르누아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젊었을 적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르누아르도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르누아르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런데 르누아르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 붓을 줄 수가 없어서 손하고 붓을 여다 놓고 붕대로 묶어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그렸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브러쉬워크를 못하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였고 르누아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적에 젊은 피카소하고 마티스가 르누아르네 집에 자주 다녔다고 돼 있어요. 마티스가 보니까 어느 날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붕대를 가지고 찍는데 한 번 찍을 때마다 이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하더랬는 거예요. 마티스가 너무 딱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느냐 이제 조금 쉬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르누아르가 한 말이 고통은 순간이고 아름다운 거는 마법. 그게 르누아르가 한 말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거였는데 자 르누아르의 말년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아주 호호 동심의 할아버지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르누아르는
자기가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시기에 르누아르를 본 피카소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한성질하는 영감이죠. 이 르누아르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피카소가 본 르누아르는 달라요. 그 피카소가 악의적으로 르누아르를 이렇게 했느냐? 사진을 보면은 아니에요. 이 르누아르의 이 손이 망가진 거를 보시면 아시죠? 이게 만성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던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무지하게 까칠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이게 그 자화상을 보면은 화가가 그린 자기의 자화상이 있고 동료나 후배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가 있으면은 이거를 쭉 놓고서는 그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보는 나, 그 다음에 남이 보는 나는 분명히 디스크레판시가 있고 이게 르누아르의 경우에는 그 디스크레판시가 굉장히 큰 거예요. 르누아르는 자기가 동심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다른 화가가 르누아르 그린 거 봐도 이게 피카소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이 늙으면 그래서 절대로 지혜가 생기고 현명하고 온화하고 수군한 사람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 여러 가지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케테 콜비츠 케테 콜비스는 자기도 이 사람도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게 젊었을 때 그림 우울하지요. 자식을 잃고 고 그런데 케테 콜비스 그림에서 저는 굉장히 큰 저걸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그림입니다. 저승사자가 쓱 가면서 이제 가자, 가자. 이 할아버지가 그래 가야지. 그러고 지금 단장을 짚고 일어나는데 이게 다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딱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 가야지. 그러고 일어나는데 이게 몸이 잘대로 안 되는 이 그림은 콘라드라고 되어 있죠.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콘라드가 남편인가 보다. 그랬더니 남편은 칼이고 콘라드는 오빠예요. 오빠인데 당연히 남자가 일찍 죽고 더군다나 오빠니까 오빠가 죽었을 적에 그때 그 콜비스가 그린 자기의 오빠의 마지막 장면을 그린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항상 죽음에 대한 대비라고 그럴까, 마음의 준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케테 콜비스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아까 콘라드 때는 저승사자가 쓱 지나가면서 가자. 이번에는 손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가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자 이제 나이가 들고 저러면서 저는 스스로한테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누구든지 다 죽죠. 죽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죠. 죽을 적에 허둥대지는 말자. 어? 허둥대지는 말고 그, 그러려고 그러면은 인생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요만큼은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는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젊음과 그 나이듦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과제죠.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걸 아주 담담하게 그림 그리듯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이거 이제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고, 끝난 다음에 30분 동안 토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